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제5부 가운데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번째 강의는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제목은 창발과 자기조직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반야심경의 후반부는 반야바라밀다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오직 의지처로 삼을 것은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의 완성뿐이란 뜻입니다. 반야는 진리를 꿰뚫어보는 직관지로서 이성적 사유로서는 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성적 사유로 하나씩 분별하고 검토하여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합하여도 양자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 어디를 살펴봐도 양자 현상이나 공과 중도의 이치를 알아낼 지혜가 없는데, 공과 중도를 아는 반야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죠. 자연 현상에도 부분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별한 성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잡계가 갖는 창발성입니다. 개개의 구성 요소에는 없던 집단적 성질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원이 모인 전체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을 창발이라고 합니다. 좋은 예가 흰 개미들의 집단이 보여주는 집단지능입니다. 흰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질서를 창출해낼 능력이나 지능이 없으나 흰 개미 집단은 냉난방장치를 갖춘 거대한 흰 개미탑을 쌓고 버섯 농장을 경영하여 식량을 마련합니다. 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기 사람의 크기가 대개 2m라 본다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개미탑은 한 6m 되겠죠. 그런 거대한 탑을 쌓고 거기에서 개미가 수백만 마리가 살면서 냉난방장치를 만듭니다. 거기 보면은 위로 빠져나가는 굴뚝이 있고 통풍구가 있어서 이게 아주 온도 조절을 잘하고 거기에서 버섯을 재배합니다. 굉장한 지혜인데 이 지혜를 흰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집단이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창발입니다. 사실 복잡계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벨기에에서 연구하던 화학자 프리고진은 복잡계라는 용어와 개념이 생기기 전에 평형 상태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형계가 미시적 요동을 통해 무질서한 외계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거시적으로 안정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서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질서 있는 조직이 된다는 뜻이죠. 이 안정적 구조를 프리고진은 소산 구조라 불렀고 이런 과정을 자기 조직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 조직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름을 냄비에다 얇게 이렇게 펴고 서서히 가열하면 육각형으로 이렇게 조직이 생겨나죠. 이런 게 왜 나타났냐? 이걸 베르나르 데리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고리파라 그래서 영어로 솔리타리 웨이브라고 그러기도 하고 솔리톤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물을 예른다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1834년 영국의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건축기사인데 물 한 덩어리가 이렇게 불로 솟아나와가지고는 운하에서 솟아나와가지고는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요. 그러다가 무슨 장애물을 만나면은 쓱 버려졌다가 다시 그 다음에 만나서 똑같은 모양으로 흩어지는데, 이 말을 타고 봤는데 16마일을 쭉 쫓아가 보더라도 이 물이 마치 생명체처럼 흩어지지 않고 똑같은 모양을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더니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도 속상했던지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아들까지 이제 가세해서 흩어지지 않는 어떤 물의 덩어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성공 못했습니다. 그런데 1904년경에 수학자들이 비선형 방정식에서 나오는 해를 보니까 어떤 종류의 파동은 흩어지지 않고 쭉 진행되는 파동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러셀이 본 것도 그런 것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일단 그런 것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의 물이, 한 덩어리의 물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입자 또는 하나의 생물체의 몸처럼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 이걸 우리가 고리파라고 합니다. 고리파는 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빛에도 있습니다. 해일도 사실은 고리파 일종입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가 흩어지지 않고 인도양을 쭉 가로질러서 12개국을 강타했습니다. 보통 파도라면은 지나가다가 흩어지죠. 근데 그렇지, 흩어지지 않고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12개의 나라를 강타해서 30만 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고리파입니다. 자기 조직이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림인데 좀 자세하게, 제일 위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래프로 뿔로 솟았죠. 그걸 이제 옆에서 본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 그림의 오른쪽처럼 이렇게 물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 솟아오른 물이 아래 그림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러셀이 본 그 흩어지지 않는 물의 파도였었습니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고리파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물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별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개 1655년인데 이탈리아 태생 프랑스 천문학자 조반니 카시니가 1655년 목성 표면에서 아주 붉은 덩어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뭉쳐지는 걸 봤는데 지구보다 커요. 그걸 발견했는데 그 발견 이래 아직까지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카시니가 발견한 이 대적점이라는 건 알고 보면 일종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둥글둥글 회오리 치는 어떤 그 공기의 회오리 바람입니다. 근데 회오리 바람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몇백 년이죠? 또 350년, 360년쯤 되겠네요. 360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그림 보면은 그 1974년 파이오니어 위성이 그 촬영한 걸 보면은 목성에 아래 빨간 점이 보이죠. 그리고 2017년 4월 3일 보니까 그 대적점의 폭이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대적점과 지구가 보이는데 육안으로 봐도 지구보다 크죠. 바로 그 대적점의 폭이 지구 지름에 비해서 1.3배나 됩니다.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계속 지금 360년 동안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고리파 또는 솔리슨파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목성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왕성에서 볼 수 있고 해왕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광 케이블을 통해서 빛을 보냈는데 그 광 섬유를 통과하는 광펄스도 고리파입니다. 왜 고리파라야지만 되느냐면은 사실 우리가 보낸 신호가 똑같은 모양으로 전달돼야지 중간 흩어지면 안 되겠죠. 그 광펄스도 고리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속의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몸속의 신호 전달도 일종의 고리파입니다. 왜냐하면 말단 신경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뇌까지 흩어지지 않고 전달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서 뭔가를 뾰족한 가시나 못을 밟았다 할 때 아프다는 신호가 전달되는데 진행되다가 흩어져 가지고 그 유쾌하고 좋다는 신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체가 몸을 제대로 유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신경에서 전달되는 그러한 전기 신호도 일종의 고리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성요소 하나에서는 없는 것이 구성원 전체가 집단에서 나타난다는 뜻에서 창발이한 용어를 사용했지만은, 고리파와 흰 개미집의 냉난방 시설 사이에는 어떤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런 거죠. 고리파는 물론 구성요소 하나에는 없는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창발되었다고 합니다만은, 고리파의 존재는 비선형 미분방정식 해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비선형 상호작용하는 개에서는 그 존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명체 탄생을 예를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을 많이 모아놓은 데서 거기 생명체 탄생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생명체는 지구의 경우에 뭐 38억 년 전에 태어났다는데 38억 년 전에 지구의 환경과 같은 물질을 별 어디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체가 태어난다고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고리파는 매질의 조건을 보고서 여기에 어떤 자극을 가하면은 고리파가 생길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리파와 이렇게 그 생명의 존재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물론 말은 창발이라는 말은 같이 쓰지만은 그다음에 흰 개미집의 냉난방 시설도 예측할 수 없는 창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흰 개미들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것들이 냉난방 시설을 만들겠다 예측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발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창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창발에도 몇 가지 개념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보통 떠오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발이라는 개념은 복잡계 이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과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사실 200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 물리학 용어집에는 창발이라는 용어가 실리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물리학자들은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 창발이라는 말을 물리학자들끼리는 창발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은 공식적으로 용어집에는 올리지 않았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도 분석적이고 환원론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것을 그리스 철학자들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 창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조지 헤일리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과물과 창발을 구분하여서 창발의 개념을 정교하게 정의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창발은 구성요소를 우리가 하위계층이라고 그러고 구성요소가 만든 전체 구조를 우리가 상위계층이라고 부른다면 그에 의하면 창발은 하위계층에는 없는 성질의 행동이 상위계층에서 자발적으로 불시에 추구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이 루이스의 창발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간의 정신, 사회, 문화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두 창발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 하나 모인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못하죠. 근데 모이면 거기서 사회가 형성되고 문화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화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창발 현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현상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는 창발 현상이고, 그런데 여기에 그 생명 현상과 성질이 다른 것이 있는데, 물 분자 H2O 하나에는 물이나 얼음과 같은 또는 액체나 고체란 성질이 없어요. 그렇지만 H2O가 많이 모이면 물, 얼음, 그 다음에 뭐 수증기라는 집단 성질이 창발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창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 우주는 어떤 계층을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뭐 소립자, 원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각 계층은 창발됐다고 할 수 있는데, 소립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면은 원자는 분명히 소립자가 가지지 않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됩니다. 원자가 모이면 저분자가 되고, 저분자가 모여서 고분자가 되죠. 고분자는 이제 원자가 많이 모인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고무나 단백질이나 DNA 같은 것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분자가 모여서 유전자가 되고, 유전자가 모이면 세포 소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이 모여서 세포를 만들고, 세포가 모이면 소위 장기라는 기관을 만들죠. 심장이나 뭐 콩팥이라든가 위장과 같은 기관을 만들고, 그런 장기 기관들이 모여서 생명체라는 개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 개체가 모이면은 흰개미처럼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생명체의 개체가 갖지 않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개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사회에는 분명히
개개인이 갖지 않는 어떤 성질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에서 문화가 생겨나고 이 문화가 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주는 여러 가지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계층은 창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파와 흰 개미집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 분자가 모여서 얼음, 물, 수증기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 역시 생명 현상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창발의 용어를 쓰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리파와 흰 개미집, 그 다음에 물 분자가 만들어내는 얼음이나 물, 수증기라는 집단 성질과는 생명 현상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창발이라는 것이 인식론적인 것이냐 존재력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의 관점에서도 또한 창발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서 그걸 강한 창발 또 약한 창발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지금 인식론적인 창발과 존재론적인 창발, 강한 창발과 약한 창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식론적 창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창발 현상은 궁극적으로 구성 요소들이 속성에 의해서 어쨌든 만들어진 거다. 구성 요소들이 그런 걸 만들었지 딴 구성 요소들이 있으면 그런 거 못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구성 요소들의 단계에서 결정되는 건데, 즉 거시 현상을 구성 요소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구성 요소들의 성질이나 상호관계를 완벽히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시 현상과 구성 요소 사이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냥 창발이라고 부를 뿐이지 정말 모든 걸 안다면 구성 요소로부터 알 수 있다. 근데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그 성질이나 상호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생겨난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바로 인성론적 창발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정신이 바로 두뇌라고 생각하는 신경과학자들이 견해도 인식론적 창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현상처럼 보이지만은 신경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은 두뇌 신경 하나하나를 다 조사해서 알면은 그것들이 모였을 때 어디에 자극을 주면 어떤 것이 생겨나서 뭐 어떤 정신 상태가 된다는 것을 신경과학자들은 두뇌 상태가 바로 정신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 신경과학자들이 견해도 인식론적 창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하버드의 생물학 교수는 생물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명체가 모인 것이 사회가 되면 그 사회의 심리학적인 현상이나 경제, 정치까지도 그 생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셨다 해가지고 사회 생물학이라는 것을 제했는데 생물체의 하나의 성질로부터 사회 전체 설명하셨다고 본다는 뜻에서 인식론적 창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론적 창발이라는 것은 창발성은 그 자체가 존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으로 환원시켜 창발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 요소를 통해서는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그 창발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창발이라 할 때는 이 존재론적 창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루어서 사용하는 창발의 개념은 바로 이 존재론적 창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과적 관점에서도 또 보게 되면은 강한 창발과 약한 창발이라는 또 개념이 나오는데 1970년대 심리 철학에서 심신 문제와 심적 인과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한 창발과 강한 창발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심신 문제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어떻게 물질에서 정신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냐는 것이 심신 문제라면 심적 인과의 문제라는 것은 물질과 마음이 그렇게 다른 걸 텐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손을 움직이고 마음 먹음대로 몸을 움직이냐 하는 이런 인과의 문제를 어떻게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바로 심신 문제와 심적 인과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위해서 약한 창발과 강한 창발의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약한 창발량은 뭐냐면 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기본적인 상호작용 결과로 계에 새로운 성질이 생겨나면 이걸 약한 창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에 없던 것이 그냥 생겨나면, 그래서 물 분자 H2O 하나에는 물이나 얼음 같은 액체나 고체한 성질이 없지만 H2O가 많이 모이면 물, 얼음과 같은 집단 성질이 창발되죠. 그러니까 집단 성질을 가진 상위 계층, 예를 들어서 한 동이 물이 물 분자의 되모금 작용을 해서 물 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집단 성질로 생기는 이 창발된 것이 그 하위 분자에다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런 걸 약한 창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얼음과 같은 집단 성질은 약한 창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창발은 어떻게 해보면은 인신호조 창발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서 지금은 물에서 그 얼음이나 고체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물 분자의 성질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창발은 인신호조 창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한 창발은 뭐냐면 창발된 거시 구조가 하위 계층의 구조 요소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이걸 강한 창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마음 상태라는 건 두뇌 상태라고 부르는 신경과학자의 견해가 일종의 인신우조 창발이라 그랬는데, 근데 인신우조 창발이라고 보고서 잘 연구하다 보면은 사실은 두뇌로서부터 마음 상태를 다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소위 인과가 아래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상향 인과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마음 먹은 것이 두뇌에 영향을 미쳐서 두뇌 구조도 바꿀 수 있어요. 소위 두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은 마음 먹고 행동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생각이 두뇌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두뇌는 오히려 반대로 두뇌에서 창발된 마음에서부터 반대로 아래쪽으로 하향 인과가 작용하게 되죠. 따라서 이때 신경과학자들의 견해가 옳다 하더라도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창발이라고 부른다면 그때 마음은 바로 강한 창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창발은 사실은 존재론의 창발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됐죠. 심리학자들이 관점을 둔 하향 인과란 마음이 두뇌에서 창발된 것이라면 역으로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적 인과가 가능한가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합니다. 이 문제 출발해서 심리 철학者사이에서 강한 창발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70년대 얘기지만 지금은 이것이 그 신경과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이 되는데, 마음은 두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뇌에서 창발된 것이라면 마음은 강한 창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마도 존재를 창발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 적응계에서는 스스로 거시 구조가 창발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계층의 거시 구조가 창발되고 각 계층 사이에는 되모임을 통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 사이의 되모임은 당연히 하향인과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계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한 창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얼음과 같은 종류의 창발 현상에는 흥미가 없고 주로 관심이 스스로 짜인 질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복잡계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말 관심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창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대개 존재론적 창발과 강한 창발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적 진리는 직관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만 깨달음이 없는 본부는 말로 설명하고 이해해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23방에 설명한 바 같이 복잡 적음계에서는 임계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스스로 임계 상태에 이르고 임계 상태에서 스스로 고도의 질서가 창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잡계의 이런 성질은 바로 우리가 반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뭐냐면은 본부가 분별한 것들 하나하나에는 반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된 모든 것들이 저장된 아리아식은 그 자체로서 복잡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복잡계에서 고도의 질서가 창발될 수 있고 최상의 질서가 반야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부가 부처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야는 존재론적 창발이고 강한 창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범부를 부처의 길로 이끄는 그것이 바로 바람일다 줄어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저 높은 곳으로 가자, 열반의 언덕으로 완전히 건너가자, 신속히 깨달음을 완성하자. 이런 것을 만트라를 자꾸 외우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생각해갖고 말한 것이 깊은 아리아식에다가 그 훈습을 시켜가지고 무의식 속에서도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건 거죠. 여기서 제가 이 창발과 자기 조직을 통해서 반야심경과 양작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반야심경과 양작의 강의에 이어서 다음번에는 불교는 무엇인가 또 무엇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고성제와 무아윤회와 무소유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21년에 불교에 대한 3가지 오해라는 제목으로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불교에 대한 3가지 오해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또 그때 다뤘던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강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불교 교리를 뒷받침한 원리들 설명을 물론 합니다만 실생활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수행법으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